안녕하세요. 세무사 이PD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 초보 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 마지막 5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는 2021년도부터 적용되는 그런 주요 세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월 결손금 공제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현재는 이제 결손금 관련돼 가지고 10년간 2월이 가능했는데 이게 15년으로 늘어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2020년도 신고분부터 15년으로 늘어나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 조금 더 유리해진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 법인의 보유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 그 법인 같은 경우에는 토지 등 매매 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따로 있는데 이게 이제 10%에서 주택 같은 경우에는 20%로 상향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 대상이 주택과 별장만 있었는데 이거에다가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 관련된 권리까지 추가가 되었고요. 3번, 소액 접대비 기준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접대비 관련된 사항은 어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 계산서 등 적격 증빙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이러한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1만 원 이하만 이제 비용 처리를 해줬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3만 원짜리 밑으로는 이제 간이영수증이라든가 뭐 이제 이러한 증빙이 아닌 것들 있잖아요. 그런 증빙이 아닌 것들도 3만 원까지는 봐주겠다. 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통합투자세 공제 신설입니다. 과거에 뭐 기계를 샀다거나 뭐 또 투자를 했을 때 되게 요건이 까다로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공제 제도가 10개 정도 있는데 사실상 뭐 일반적인 기계를 샀을 때는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 중소중견 같은 경우는 뭐 투자세 공제 이게 따로 있었긴 하지만요.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단순화되고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이제 공제 대상은 이제 거의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 뭐 기계, 뭐 여러 가지 등등 이런 것들은 빼고요. 그리고 일부 무형자산 같은 것도 되고요. 그리고 공제율 같은 경우는 단기분 기본공제, 뭐 중소, 중견, 대기업마다 다 율이 다르지만 여기요, 율.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3개년치 평균보다 더 투자를 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공제를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투자세 공제 구조를 단순화하여 거의 모든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투자만 했다 그러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재설계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선택할 것이냐, 이거를 선택할 것이냐 선택해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조특법상 2월 공제 확대. 이게 무엇이냐면요, 이제 법인이나 뭐 여러 가지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액 공제를 받는데 이제 결손이 나거나 이러면은 그 해 연도에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 이 세액 공제액이 이제 2월이 되는데 기존에는 5년이었습니다. 뭐 위아래 지역적인 내용은 제외하고요. 기존에 5년이었는데 이게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귀속분 법인세 신고할 때 2월 공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거는 5년에서 10년으로 같이 늘어납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거죠. 5년이 넘어가도 추가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여섯 번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 업종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입니다. 일단 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같은 경우는 2020년도 말까지 적용이 됐는데 이게 일단 2년 더 늘어나서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48개의 업종이 추가가 됐습니다. 통관 뭐 관련된 거랑 뭐 전기차 관련된 렌트 이런 업종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대상 업종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인건비 관련된 세액 공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 공제가 있었는데 이제 이게 작년까지 있다가 이제 올해 말까지 연장이 됐고요. 그리고 추징 금액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이러한 요건이 깨졌다 그러면 세액 공제를 다시 공제액을 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 이제 1년에 9%의 이자 상당히 붙었습니다. 이거를 이자 상당히 없이 내가 받은 세액 공제액만 돌려내라 라는 식으로 법이 조금 완화가 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육아휴직 복귀자 관련된 사항도 위와 마찬가지로 적용기한이 연장된 점, 그리고 만약 요건이 깨졌을 때 이자 상당액 관련된 그런 불이익이 없고 세액 공제액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한도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으시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활용해서 세액공제액을 조금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번째, 고령자에 대한 고용중대 세제 세액공제액 인상입니다. 이 제도가, 이 고용중대 기업 세액공제 관련 사항은 종전에는 청년, 장애인, 국가유공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인 고용이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인원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세액공제액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고령자 같은 경우는 이 기타 상시 근로자에 들어갔던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에 넣어서 관리를 해주겠다. 즉 고령자를 추가적으로 상시 고용, 그러니까 추가적인 고용을 했다 그러면 세액공제 금액을 조금 더 늘려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0번째, 벤처 캐피탈 등 소재, 부품, 장비, 그러니까 소부장이죠. 소부장 기업에 출자했을 때 양도 차익 등을 발생했을 때 비과세 해주겠다. 이런 제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소기업 창업 투자 회사, 창업 기획자, 신기술 사업 금융업자, 그러니까 사실상 일반인들은 조금 대상이 되게 어렵고요. 이제 이러한 사람들이 소부장 업체에 출자했다. 이 주식을 팔았다. 혹은 배당을 받았다. 그럼 양도 차익과 배당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겠다. 이러한 제도입니다. 어찌 보면 이 소부장 기업에 대한 조금 투자를, 그러니까 자금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한 걸로 보입니다. 11번째, 지방 이전 기업 세액 감면 제도의 감면 한도 신설입니다. 기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공장을 이전을 했는데 수도권에서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을 했는데 그게 3년 안에 폐업, 해산하거나 수도권 밖으로 이전을 했는데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혹은 저기 수도권이나 과밀화 억제권역 안에 본사나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 재설치를 한다는 등 추징 사유가 발생하면 감면세액을 전액 다 추징을 했는데 개정된 법은 그 추징 요건 발생 시점부터 5년간 세액공제 받은 부분을 추징하겠다 해서 추징 규정을 이제 63조의 63조 2와 동일하게 일원화했고요. 그리고 작년까지였던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년 더 연장하였습니다. 12번째, 투자, 상생, 협력, 촉진 세제 적용 기한 연장 및 재설계입니다. 이거는 이제 미완료 법인세로 보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과세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투자 포함형과 투자 제외형 이 두 가지 방식으로 과세가 되고요. 정해진 산식에 따라서 계산하는데 여기서 플러스가 나왔다. 값이 계산된 값이 플러스가 나왔다. 그럼 이제 미환류 소득이라고 의미를 하고요. 이 부분은 이제 그 금액의 20%만큼 법인세가 추가로 과세가 됩니다. 반면에 이렇게 이 산식에서 이제 마이너스 금액이 떴다. 그러면 초과 환류액이라고 하는데 이 금액 같은 경우는 차기로 2월 돼서 다음 연도에 만약에 미완료 소득이 발생했다. 그럼 이 두 개를 상쇄시켜서 법인세를 좀 덜 내게 해주는 그런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이러한 제도가 일부 금액이 조금 재설계가 됐네요. 지금 투자 포함형의 변동사항이 생겼네요. 지금 단기소득이 65%가 아니라 70%로 좀 증가했는데 이 법인한테 조금 불리한 느낌이 드네요. 다음으로 임금 증가 대상이 확대. 기존에는 이제 정규직 근로자들 대상으로 7천만 원 미만의 상시 근로자 수를 대상으로 총급여가 늘어났냐를 판단을 했는데 이게 이제 8천만 원까지 확대가 됐네요. 혹시 이제 8천만 원까지 이 범위에 있는 근로자분들 중에서 임금이 증가했다 그러면 여기에 포함이 되니 어떻게 보면 조금 유리한 측면이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초과 환류액 2월 기간 확대입니다. 이게 의미가 이제 무엇이냐면 올해 초과 환류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차기로 2월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여기 내년에 초과 미환류 소득이 발생했다. 그럼 이 두 개가 상쇄시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혹시나 이제 마이너스 금액이 더 크다. 그래도 얘는 이제 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제도가 2년으로 바뀌어서 올해 올해 초과 환류액이 발생했고 내년에도 했을 때 또 마이너스가 됐다. 그럼 이 마이너스가 또 2년까지 연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미환류 관련된 법인세 부담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을 하겠네요. 아쉽게도 이 제도 같은 경우는 법인세 추가 과세에 조금 성격이 있기 때문에
끝났으면 좋겠지만 지금 2년 더 연장이 됐네요. 그래서 중견이나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부 세금 부담이 조금 연장이 됐다고 보여지네요. 13번 뉴턴 기업 세제 지원 확대 및 제도 합리화 관련된 사항인데, 이 부분은 이제 해외에 진출했다가 이제 국내로 복귀하신 그런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고, 이러한 관련 요건이 조금 완화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4번째 배우자 상속 재산 분할 기한 확대인데요. 이제 이 상속 과정에서 이제 재산 분할 관련된 게 이제 길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6개월에서 9개월로 좀 늘어나서 지속 기간적인 여유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15번째 해외 금융계좌 과태료 상한액. 지금 해외 금융계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는 이제 과태료가 있는데, 이 금액의 한도를 정해놔서 조금 납세자 입장에서 부담을 조금 줄여주겠다. 물론 그 금액도 작진 않지만 한도를 새로 설정을 해줬네요. 18번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보유세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지금 2021년 1월 1일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이미 적용이 됐겠네요. 6월 1일 기준으로 이 주택을 갖고 계신 다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종합부동산 세율이 조금 올라갈 거고요. 12월 달에 아마 고지서를 받으셨을 때 조금 부담이 늘어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17번째 법인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입니다. 예전에 이제 법인 명의로 이제 주택을 많이 취득을 해서 이게 지금 제도에 말이 많다. 그래서 지금 법인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보유해도 개인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공제 6억이 있었는데 이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는 주택을 갖고 있기만 해도 종합부동산세가 무조건 과세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중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올해 기준으로 작년보다 세부담 상한이라고 그래가지고 작년보다 더 늘어나도 이 정도 안에서는 이제 이 정도 초과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법으로 막아놨는데, 이 상한 부담마저도 없어졌습니다. 즉 주택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법인 같은 경우에는 뭐 최소 3%에서 6%의 일괄적인 세율이 적용돼서 세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8번째 종합부동산세 1세대 주택 세액공제 확대입니다. 이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뭐 규제를 한다, 그것까지는 이해는 되는데,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맞습니다. 다만 거기에 살고 계신 그 아파트가 뭐 강남이나 송파, 뭐 한남동 비싼 데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기준시가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그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셨죠. 어떻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 규제에 있어서 조금 불합리하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았습니다. 실제로도 그것도 조금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공제율을 조금 높였다. 그리고 공제 한도 또한 70%에서 80%로 늘려서 종합부동산세 관련된 부담을 조금 일부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고 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 관리에 대해서 처음부터 쭉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책자 같은 경우에는 2021년 3월 기준으로 작성이 됐고요. 그래서 이 강의를 보고 계신 그 시점에 따라서 세법이 일부 개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요. 중요한 의사 결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전에 세무대리인과 사전 검토를 통해서 확정 지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2021 최고 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 5차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